혜진은 호텔 앞에서 남편 성우가 젊은 여직원과 뜨겁게 입맞춤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빨리 들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고 싶어. 성우의 대답에 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혜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그 애랑? 집에서 따져 묻는 혜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부 혜진은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아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수진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진이는 엄마를 닮아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혜진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늦둥이 딸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혜진은 온갖 병원을 전전했어요. 한방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혜진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보상받은 듯 했죠. 남편 성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성우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었죠.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온 덕분에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졌고 요즘 들어 더욱 바빠진 탓인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성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는 건 왜일까요? 예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혜진이 기다리고 있으면 미안해하며 고마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처럼 격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늘 그래왔듯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딸을 부르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어요.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엄마랑 같이 기다릴게요. 수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성우는 잠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집을 나섰죠. 성우가 집을 나선 후 혜진은 딸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가방을 정리해주고 옷을 단정히 입혀주는 일상의 모든 과정이 혜진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쏟는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뒤 혼자 남은 집안에서 혜진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임신을 계기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가정에만 매진해 왔죠. 내 인생의 전부는 이 집, 이 아이, 그리고 저 사람. 이 가정만 지켜진다면 나는 괜찮아. 혜진의 마음속 독백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혜진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혜진은 오후가 되어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채소를 고르는데 마트에서 만난 아파트 부녀회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50 중반의 부녀회장은 아파트 소식통이라고 불릴 만큼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혜진 씨, 요즘 남편분이 참 바쁘시나 봐요.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면 혜진 씨 집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별 뜻 없는 말이었겠지만 혜진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남편의 늦은 귀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무슨 소문이라도 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부장이 되고 나서 더 바빠졌나 봐요.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성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혜진은 계속 시계를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더 늦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졸음을 참고 있었지만 결국 먼저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수진이의 질문에 혜진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수진이는 먼저 자고 내일 아침에 아빠 보자.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혜진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데운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혜진의 배려에 성우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마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우의 반응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표정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성우의 냉랭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가정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혜진의 철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성우의 늦은 귀가는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혼자 삼키며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침마다 성우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혜진은 수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시내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성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요? 혜진의 시선이 성우 옆으로 향했을 때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성우와 함께 있었어요. 20살은 어려 보이는 회사 직원 같은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만난 걸 거야.
혜진은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차를 멈추고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우와 그 여자는 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둘은 마주 앉아 친밀해 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수시로 웃음을 터뜨렸고 성우도 평소 집에서 보기 힘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둘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우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자연스럽게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리고 둘은 바로 앞 호텔로 향했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성우는 그 여자를 벽에 살짝 밀어붙이며 입술을 맞췄어요.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여자는 성우의 목에 팔을 두르며 열정적으로 화답했어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성우의 모습이었어요. 오빠, 빨리 들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혜진에게까지 들렸어요. 달콤하고 애교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고 싶어. 성우의 대답에 혜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침까지라니, 그럼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둘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킨 채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혜진도 뒤따라 들어가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프런트에서 룸키를 받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여자와의 뜨거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어요. 오늘은 아내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여자가 성우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으며 물었습니다. 또 야근이라고 하겠지. 어차피 의심도 안 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성우의 냉소적인 대답에 혜진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혜진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이 앞에서만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수진이는 혜진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성우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샤워까지 하고 나타났는데 다른 여자의 냄새를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봤어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왜 호텔에 함께 들어갔어요?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혜진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그 애랑. 혜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대답해줘요. 제발. 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성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단 세 글자였지만 혜진에게는 천둥소리 같았어요.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 달 정도. 성우의 대답에 혜진은 더욱 충격받았어요. 석 달이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성우는 무릎을 꿇고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애가 먼저 다가왔어. 내가 넘어간 거야. 미안하다. 성우의 사과에도 혜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상간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거짓말로 들렸어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댁과 친정에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어요. 부모들은 울며 사과했지만 혜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모든 사실을 알린 후 혜진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절망을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혜진은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는 혜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부인께서 겪으신 일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혜진의 질문에 변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불륜기간, 혼인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해서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입사원이라면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그 여자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끝까지 갈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혜진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을 뒤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했어요. 그 내용들은 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상간녀의 메시지였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 아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성우의 답장을 보며 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가져도 될까? 상간녀의 메시지에 성우가 미안. 아직은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답한 것이었어요. 임신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상간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법정에서 만나겠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혜진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녀를 직접 보는 순간 혜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25살의 김소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조정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부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뜻이었어요. 속았다고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키스하고 안고 그럴 때도 속았다고 할 거예요? 그건 김소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내 딸이 아빠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소영은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부장님이 계속 먼저 연락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따라갔다고요? 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빠 빨리 들어가요라고 한 것도 따라간 거예요?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한 것도요? 김소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모두 들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래서 김소영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김소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고요? 당신이 임신해도 되냐고 물어본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김소영이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회사도 그만두겠어요. 회사 그만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해요.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양쪽 다 진정하시고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시죠. 김소영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대가가 고작 1,000만 원이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김소영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당신 집안이 망가졌다고요? 혜진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혜진은 김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당신 절대로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에요. 김소영이 더욱 심하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용서?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과 침대에서 뒹굴 때 용서를 생각했어요? 내 가정을 망가뜨릴 때 용서를 생각했나요? 혜진은 김소영 앞에 바싹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알렸어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을 거라고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소영이 절규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혜진이 합의를 단호히 거부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만 더 망가져. 이미 당신이 망가뜨렸어요. 혜진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김소영의 울부짖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혜진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김소영은 계속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제출하며 김소영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파헤쳤어요. 첫 번째 변론이 끝난 후 김소영 측에서 또다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으로 금액을 올렸어요. 하지만 혜진의 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재판으로 갈 거예요. 변호사에게 전달한 혜진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혜진과 성우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우는 매일 같이 혜진을 압박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미 그 애도 충분히 혼났잖아.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언제까지 그 여자 편을 들 거예요? 아직도 그 애가 안쓰러워요? 그게 아니라 성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여자를 끝까지 응징하는 걸 말리지 말아요.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 내가 점점 추해지고 있어. 복수에만 매달리면 너만 손해야. 그 순간 혜진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추해진다고요? 내가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추해진다고 해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성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럼 뜻이 뭐예요? 당신 불륜 상대가 불쌍해서 그래요? 아직도 그 여자가 걱정되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여전히 그 여자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김소영은 이번에도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5천만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김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김소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부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그럼 언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까? 재판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회사 동료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이미 감정이 깊어져서. 김소영의 변명에 혜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님,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시면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김소영이 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요. 김소영이 혜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정말 불가능해요. 제가 평생 벌어도 그런 돈은. 혜진은 김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정말 뭐든지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1,000만 원이라도 2천만 원이라도. 김소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대가가 고작 그것뿐이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가 또다시 혜진을 압박했습니다. 혜진아, 이쯤에서 그만해라. 내가 더 추해질 뿐이야.
그 순간 혜진은 폭발했어요. 추한 건 나야 아니면 당신이야?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 막았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은 쏙 빼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조용히 해. 수진이가 들어.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요? 당신이 수진이 생각했으면 애초에 바람이나 피웠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애를 죽일 듯이 몰아붙일 필요는 없잖아. 죽일 듯이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지금 그 여자 걱정하는 거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혜진은 더욱 분노했어요. 대답해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잖아.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격렬하게 다투었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무서워하며 바라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에서 뒹굴 때 이 아이 생각했어요? 혜진이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성우가 주먹을 식탁에 내리쳤어요. 과거 일을 자꾸 들춰내면 뭐해? 과거 일이라고요?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과거 일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혜진은 수진이와 함께 자면서 딸을 달랬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했어.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예요?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혜진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소영의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혜진 씨죠?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차갑게 답했어요. 우리 소영이가. 김소영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똑똑히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재판 스트레스와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 때문에 절망했던 김소영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부장님과 부인께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위자료도 제대로 못 주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매일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혜진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전화기를 꽉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인 거예요.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김소영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인자, 당신이 우리 딸을 죽인 거라고. 아니에요. 저는. 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울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소영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회사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들었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혜진이 무표정하게 답했어요. 성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말렸잖아.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혜진을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탓하는 거예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너무 몰아붙인 것도 사실이잖아. 성우가 고개를 들며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우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저를 탓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몰아붙일 일은 아니잖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불륜 상대의 죽음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있다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성은 안 하고 저만 탓하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성? 내가 반성 안 했어? 무릎 꿇고 빌지 않았어? 성우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게 반성이에요?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론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무서워하며 부모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왜 또 싸워요? 무서워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안으며 성우를 노려봤어요. 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다른 여자 걱정이에요? 다른 여자 걱정이 아니라. 성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아니라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그 여자 죽어서 슬픈 거 아니에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혜진에게는 답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성우는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혜진은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갈등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화났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른들 일이야. 걱정하지 마. 혜진이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밤늦게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어.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의 장례식.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갔어. 성우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불륜 상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죽었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성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성우는 갑자기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알고 있어? 그 애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애는 진심이었어. 너랑은 달랐지. 성우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해줬어. 너처럼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불륜 상대를 그리워하며 자신과 비교하고 있다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 정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애가 죽은 것도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가해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신은 피해자인 양 행동하면서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네가 그 애를 죽였어. 성우의 냉정한 말에
혜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김소영을 죽인 걸까요? 자신이 가해자인 걸까요?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혜진아, 이제 그만해라. 사람까지 죽었는데 뭘 더 바라느냐? 우리 성우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잖니. 친정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혜진아, 내가 너무 심했다. 그 집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니? 이제 그만두고 조용히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혜진을 가해자로 보고 있었어요. 불륜을 당한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친정, 심지어 딸까지도 아빠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요. 엄마가 나쁜 사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었다고. 수진이의 말에 혜진은 더욱 절망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은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내가 가해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혜진의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 사람은 날 한 번도 지켜준 적 없었다.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로 남고 싶었던 거야.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이 모든 걸 무너뜨려 주지.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성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성우가 정리해둔 각종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 통장, 그리고 휴대폰 요금 명세서까지. 혜진은 차근차근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우의 노트북도 켜봤어요. 비밀번호는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배신하면서도 딸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죠. 노트북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김소영과 주고받은 이메일,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며 김소영과 여행을 다녀온 기록들까지. 혜진이 모르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속이고 있었구나. 혜진이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성우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김소영과의 데이트 비용을 지불한 내역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중요한 내용들을 출력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한 후 혜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우의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 성우의 아내 혜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인사팀 직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고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런 일이라면 직접 오셔서 증거와 함께 신고해 주시면 감사실에서 조사하겠습니다. 혜진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감사실에서 혜진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대한 문제네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회사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혜진은 다음 목표지로 향했어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혜진아, 너 왜 이래? 사람까지 죽었는데 아직도 분풀이를 하려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 출력해온 서류들을 시어머니 앞에 펼쳤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그 여자와 몇 번이나 여행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회사 돈까지 횡령해 가면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친척들과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릴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죠. 혜진아, 제발. 시어머니가 빌기 시작했지만 혜진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성우의 동료들과 상사들의 연락처를 찾아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우와 김소영의 불륜 사실과 횡령 내역을 모두 포함해서요. 오후가 되자 성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내가 뭘 한 거야? 성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준 거예요. 혜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출근 정지라고 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횡령한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미쳤어?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데? 혜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가정이라고요? 당신이 이미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가정 얘기를 해요? 혜진아, 제발. 회사에 가서 잘못 신고했다고 해줘. 나 진짜 죽어. 안 돼요. 당신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퍼뜨렸어요. 성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도 연락했고 동네 부녀회장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줘. 나 정말 다 끝났어.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끝났다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혜진이 성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해. 제발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그 여자가 죽었을 때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잖아요. 성우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넌 나를 죽이려 했어.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끝냈을 뿐이야. 그날 밤 수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계속 울어요? 혜진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성우의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해고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혜진을 원망하는 전화가 계속 왔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도 너무 심하다고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혜진이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하지만 혜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만족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성우가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혜진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우와 김소영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정리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제출한 거예요. 먼저 김소영이 다닌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비록 김소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부서 내에서 성우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인이 된 김소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부장 성우의 아내입니다. 혜진이 김소영의 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네. 소영이 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사내에서 둘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소영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소영이를 특별히 챙겨주시는 게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혜진은 그 동료에게도 모든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성우가 어떤 식으로 신입사원을 유혹했는지, 회사 법인카드로 어떤 비용들을 결제했는지 모든 내역을 포함해서요. 다음으로 혜진은 성우의 대학 동창회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우가 평소 가족 사랑을 자랑하며 모범적인 가장 행세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아내 혜진입니다. 성우의 진실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호텔 출입 영상, 캡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첨부했어요. 동창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 성우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단체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혜진은 성우가 다니는 동네 헬스장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평소 성우가 운동하며 친해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우의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동창들, 직장 동료들, 동네 지인들 모두가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거든요. 혜진아, 그만해줘. 제발. 성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살 수 없다고요?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신 때문에 가해자 취급받으면서요. 성우는 울면서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 용서해줘. 용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소영이 죽었을 때 저한테 용서를 구했나요? 오히려 저를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온 동네가 난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아시게 됐네요. 혜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망신당한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저만 나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시어머니는 혜진을 붙잡고 빌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줘. 성우도 충분히 벌받았잖니.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요. 당신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잊으셨어요? 며칠 후 성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견기업 부장, 부하 직원과 불륜 후 회사 돈 횡령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도와줘. 성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도와달라고요? 혜진이 성우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 장례식에 갔을 때 저를 도와줬나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럼 저를 살인자라고 한 것도 정신이 없어서예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의 차가운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진이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빠의 일이 소문나면서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안으며 다독였어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혜진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딸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우가 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분노가 치밀었어요. 망가뜨렸다고요? 당신이 저를 먼저 망가뜨렸잖아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요? 그건 성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혜진은 성우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나는 당신 인생을 끝냈을 뿐이에요.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차가운 만족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의 완전한 몰락 이후 혜진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횡령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진아,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저와 함께 살 거예요. 당신은 아이를 볼 자격이 없어요.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성우는 모든 재산을 혜진에게 넘겨야 했어요. 횡령 변상금과 법적 처벌 때문에 어차피 가진 것도 거의 없었지만요.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수진이 양육비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세요. 혜진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변명할 말도 요구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혜진은 수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혜진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고 타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혜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딸아. 어머니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아빠와 헤어진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수진이가 가끔 물어봤지만 혜진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나중에 정말로 달라지면 그때 만날 수도 있을 거야. 혜진은 아이에게 희망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보험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세봄이었어요. 혜진과 수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님, 커피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동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혜진은 카페를 운영하며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 수진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죠? 수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는 이제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혜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분노에 가득 찼던 시간들, 복수를 계획하며 보낸 밤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순간들까지. 혹시 자신이 너무 잔혹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혜진의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나 자신을 지켜낸 생존자였고, 이제는 내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갈 엄마일 뿐이다. 그동안 성호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것 같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었어요. 김소영의 죽음에 대해서도 혜진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었어요. 김소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서 혜진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저 커서 뭐가 될까요? 수진이가 벤치에서 혜진에게 기대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가 항상 응원해 줄게. 혜진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질 무렵 모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혜진은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자신이 내린 선택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자신과 딸을 지켜냈으니까요. 수진아, 저녁 먹자. 혜진이 딸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혜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였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오직 수진이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혜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찾은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배신당한 아내는 끝내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 같은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